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이 공들이던 10조 원 규모의 방공망 계약을 한국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유럽 방산의 맹주를 자처하며 한국의 방공망 기술을 통째로 강탈하려 했던 독일. 한국의 대금 지급을 미루며 핵심 기술 100% 이전을 요구했죠.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72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켰죠. 그 결과 독일로 가야 했던 방공망은 10조 원을 내민 중동으로 향했고 유럽의 방공망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갑질하던 유럽을 박살낸 K방산의 저력,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전 세계 하늘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에서 동시다발 분쟁이 터지며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어요. 방공망을 가진 나라가 갑이고 없는 나라는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줄을 서야 할 곳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대한민국 한화디펜스. 실전 요격률 90%를 찍은 천궁 시스템을 가진 유일한 생산자였죠. 저는 빅토르 폰 아르님, 독일 국방부 무기조달청 총괄국장입니다. 28년간 나토 방산 시장의 중심에서 계약을 주물러 왔어요. 제가 거절하면 유럽 시장의 문이 닫히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수조 원이 움직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얕봤어요. 아시아의 중견 기업쯤이야 조금만 윽박지르면 알아서 기어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회에서 큰 소리를 쳤고 의회는 제 허풍을 믿고 올해 천궁 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0원이에요. 제 책상 위에 놓인 예산 통보서의 배정액은 0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를 윽박질러 공짜로 뜯어내는 것뿐이었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저는 집무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산 통보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혹시 숫자를 잘못 읽은 건 아닌지. 아닙니다. 배정액을 안에 찍힌 0은 선명했어요.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의 직인이 그 숫자 위에 정확하게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국의 한화는 유럽 시장이 아쉬운 기업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천궁 핵심 기술과 LNG 패키지를 무상으로 받아내겠습니다. 의원 32명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박수를 장관 임명장의 전주곡이라 믿었습니다. 실상은 제 목에 감기는 밧줄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시가 연기가 먼저 들어왔어요. 리하르트 베버 전력기획실장이었습니다. 은발을 매끈하게 뒤로 넘기고 무태안경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리하르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제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가 연기를 길게 제 얼굴 쪽으로 불어냈어요. 빅토르, 의회 의사록에 내 이름 석 자가 박혀 있어. 한화에서 무상으로 기술을 뜯어온다고 뱉은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기어코 증명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리하르트는 석 달 전 제가 허풍을 칠 때 맨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에요. 당시 제 등을 두드리며 대담한 전략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는 겁니까? 리하르트의 눈빛에서 읽히는 건 단 하나였어요. 성공하면 내 공이고 실패하면 내 무덤이다. 시가 연기가 집무실 천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를 윽박질러야 했습니다. 한화 K방산 수출통제본부장 박진환.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수출통제본부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우습게 들렸어요. 아시아의 중견 방산 업체 임원이 독일 국방부 총괄국장 앞에 불려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화 박진환 본부장을 베를린으로 호출하라고요. 초청이 아닙니다. 호출이에요. 회의 안건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아 통보했습니다. 제 빈티지 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한국 놈들은 유럽 시장이 아쉬울 테니 윽박지르면 고개를 숙일 것이다. 3일 후 박진환 본부장이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의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악수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앉은 채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죠. 박 본부장은 제 무례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수트 차림의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았어요. 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표정도 아니고 긴장도 아니고 마치 기상청 직원이 내일 날씨를 확인하러 온 것처럼 담담했어요. 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통보했어요. 결제 일정을 6개월 연기합니다. 이건 협의가 아니라 통보예요.
박 본부장이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반응에 기세가 올랐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2장을 꺼내 거칠게 밀어냈어요. 천궁 핵심 기술의 무상 이전 각서, 그리고 LNG 공급 패키지의 무상 제공 계약서. 이걸 한국이 받아들이면 저는 의회에 돌아가 약속을 지킨 영웅이 되는 겁니다. 서류가 테이블을 미끄러져 박 본부장 앞에 멈췄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여기에 사인하는 게 현명할 겁니다. 그 순간 옆에서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얀센이었습니다. 아시아 전략분석 수석관인 얀센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입을 열었어요. 총괄국장님,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 측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런 방식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서류철을 집어들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에 펜꽂이가 쓰러졌어요. 내가 28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건 내 허가를 받아서가 아니야. 닥치고 앉아 있어. 얀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천천히 의자에 도로 앉았어요. 저는 다시 박 본부장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빈티지 시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 본부장, 솔직히 말하죠. 유럽 시장이 막히면 한화가 손해 아닙니까? 미국도, 일본도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경계하고 있어요. 우리 독일이 문을 열어줘야 나머지 유럽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겁을 먹었을 거라고요. 아시아 기업이 유럽 게이트키퍼의 압박을 정면으로 버틸 배짱이 있겠습니까? 박 본부장이 움직였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인할 펜을 꺼내는구나. 하지만 가방에서 나온 것은 펜이 아니었어요. 노트북 한 대였습니다. 박 본부장은 노트북을 펼치더니 화면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기계처럼 정확하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박 본부장이 타이핑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오후 2시 23분 독일 국방부 무기조달청 총괄국장 빅토르 폰 아르님이 결제 유예 6개월 일방 통보 2시 25분 핵심 기술 무상 이전 및 LNG 패키지 무상 제공 요구. 이건 계약서 제38조 성실이행 의무 조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 발언입니다. 등골에 찬바람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조롱도, 서류도, 얀센을 면박 준 것까지. 토시 하나 빠짐없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록이고 뭐고 내가 안건을 제시한 겁니다. 기록할 필요 없어요. 박 본부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아무런 빛도 담고 있지 않았어요. 분노도, 경멸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건조했어요. 그 시선 앞에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빈티지 시계를 두드리던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결제 거부 의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박 본부장이 노트북을 접었어요. 가죽 서류 가방에 잠금 장치를 찰칵 잠갔습니다. 제가 밀어놓은 무상 이전 각서와 패키지 계약서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인 채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읽지 않은 겁니다. 한 글자도. 박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서류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제 쪽을 다시 한번 봤어요.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집무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무실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어요. 리하르트가 남기고 간시가 연기 냄새만 천장 근처에 10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내리쳤던 서류철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빈티지 시계의 초침이 째깍, 째깍 소리를 냈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했어요.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에는 박진환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동요 없이 돌아서서 나가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윽박지르면 굽실거리고 소리를 지르면 사인을 하고 유럽 시장을 들먹이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았어요. 얀센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멈칫하더니 등을 보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화가 가져간 건 총괄국장님의 위협이 아닙니다. 계약 위반의 증거입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빈티지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초침은 방금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마치 제 머리통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3개월이 지났습니다. 90일이에요. 저는 그 시간이 제 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유럽 시장의 문을 쥐고 있는 건 독일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쪽이 조급해질 게 뻔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저는 한화 수출통제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공식적인 어투였습니다. 결제 유예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답신이 없었어요. 둘째 주에도 보냈습니다. 기술 이전 협의에 대한 한화 측의 입장을 조속히 회신해 달라고요. 역시 답신이 없었습니다. 셋째 주부터 어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럽 시장 접근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경고를 섞었습니다. 넷째 주에는 노골적으로 조롱했어요. 아시아 기업이 유럽 방산 시장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썼습니다. 한 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섯째 주, 여섯째 주, 일곱째 주. 저는 발신함에 쌓이는 이메일 숫자를 세며 불안을 눌렀습니다. 하나의 침묵이 항복의 전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상대가 고개를 숙이기 직전에 가장 조용해지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더 독하게 썼습니다. 하나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장. 한국 방산 업체의 국제 감각이 부족하다는 비아냥. 이대로라면 유럽뿐 아니라 나토 전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협. 12통이 넘어가자 저도 모르게 문장이 거칠어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이메일이 아니라 제 불안이 글자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언론이 가세했습니다. 국방부 출입 기자 3명이 거의 동시에 한화를 정조준한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화가 기술 이전 약속을 어긴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흘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지도 않았어요. 리하르트 실장 쪽에서 기자들에게 배경 설명을 해줬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차피 한화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기사가 나가면 한화 주가가 흔들리고 주가가 흔들리면 경영진이 타협에 나설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가가 안 흔들렸습니다. 한화 쪽에서 반박 성명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한 기자회견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언론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마치 독일 언론의 융단 폭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침묵이 처음에는 통쾌했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 입을 다문 거라고 해석했죠. 칼럼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글로벌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의 수석 편집장 마커스 브라운이 쓴 글이었어요. 제목부터 심장을 찔렀습니다. 독일 국방부의 예산 삭감이 부른 무례한 갑질. 마커스 브라운은 방산업계에서 30년을 파헤쳐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토 본부 회의실에서도 고개를 돌려요. 칼럼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독일이 자국 예산 실패를 하나에 전가하고 있다는 팩트, 기술, 무상 이전 요구가 국제 방산 관행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인지에 대한 분석. 저는 그 칼럼을 읽고 모니터를 껐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칼럼 하나로 판세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알 수가 없었죠. 나중에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조각조각 들은 이야기를 맞춰볼 수 있었어요. 한화 본사 실무진들이 분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정면 반박 성명서를 작성했어요. 한화가 기술 이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팩트 자료, 독일 측의 결제, 지연 내역, 제가 보낸 이메일의 모욕적 표현들을 정리한 반박문이었습니다. 실무진의 분노는 당연했어요. 멀쩡히 계약을 지킨 쪽이 도둑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박진환 본부장이 그 성명서 초안을 받아들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감정 싸움은 삼류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류로 목을 팹니다. 성명서는 파쇄기에 들어갔어요. 대신 박 본부장은 법무감 사단장 송성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성만 단장은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이에요. 깐깐하고 빈틈없기로 방산업계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죠. 박 본부장이 송 단장에게 건넨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제가 석 달 동안 보낸 이메일 12통의 출력물이었습니다. 송 단장은 그 이메일들을 한 통 한 통 정독했다고 해요. 제가 흥분해서 써보낸 문장 하나하나가 송 단장의 손에서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결제 유예를 일방 통보한 이메일은 고의 미납 의사 표명의 증거가 됐어요. 기술 무상 이전을 요구한 이메일은 계약 외 부당이득 강요의 증거가 됐습니다. 유럽 시장 배제를 협박한 이메일은 거래상 지위 남용의 증거가 됐어요. 제가 조롱 섞어 보낸 수십 통의 이메일 전체가
한화, 법무감사단의 손에서 고의 미납을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 꾸러미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제 분노가 제 관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한 통 한 통이 못이었습니다. 얀센이 다시 제 집무실을 찾아왔어요. 손에 한화 관련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괄국장님, 한화 쪽의 침묵이 비정상입니다. 보통 기업이라면 언론 공세에 반박을 하든 법적 대응을 하든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석 달째 아무 반응이 없어요.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압박하면 백기 들고 나올 거라고. 얀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아닙니다. 기계처럼 침묵하는 건 싸움을 포기한 게 아니라 싸움 준비를 끝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한화는 지금 천국 물량이 부족해서 전 세계에서 줄을 서고 있어요. 독일이 아쉬운 게 아니라 독일한테 팔아줄 물량을 다른 나라에 돌리는 게 한화 입장에선 더 이익입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듣기 싫었습니다. 얀센의 분석이 맞다면 제가 석 달간 해온 일 전부가 삽질이라는 뜻이니까요. 그 무렵 리하르트 실장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리하르트는 프랑스의 탈레스 방공 시스템을 비밀리에 타진했어요. 하나가 끝까지 안 넘어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겠죠.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리하르트의 안색이 까맣게 변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탈레스의 납기가 5년이었어요. 5년. 하나가 2년 안에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을 프랑스는 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격은 2배였어요. 성능은 천궁에 팔할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대안 따위 존재하지 않았어요. 리하르트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시가 연기처럼 거칠었어요. 프랑스는 답이 안 돼. 하나를 무조건 잡아. 어떤 수를 쓰든. 그 말은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건 하나에 매달려야 한다는 뜻이고, 매달리자니 의회에 약속한 무상 이전을 포기할 수 없고, 돈을 내자니 예산이 영원이고, 삼중으로 갇힌 감옥이었어요. 저는 리하르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 내부 소식통이 있는데 곧 경영진 차원에서 타협안이 나올 겁니다. 한두 주만 더 기다리시죠. 그런 소식통 따위 없었어요. 한화에서 온 연락은 석 달간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제 발신함에만 이메일이 쌓여 있었고 수신함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빈티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째깍거렸어요. 석 달 전에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크게 울렸어요. 서울에서는 송성만 단장이 증거 파일의 마지막 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표지의 바인더였어요. 제가 보낸 이메일 전문, 베를린 집무실 회의록, 독일 언론의 왜곡 보도 스크랩, 독일 의회 예산 삭감 의사록, 빈틈이라고는 한 줌도 없는 꾸러미였습니다. 박진환 본부장이 송 단장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송 단장이 바인더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박 본부장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비서에게 단 한마디를 지시했습니다. 제네바행 항공권 임해. 내일 출발. 제네바에 도착한 건 회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스위스 특유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3번이나 고쳐 맸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거든요. 긴장이 아닙니다. 흥분이었어요. 오늘 한화가 무릎을 꿇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제네바 글로벌 방산 안보 회의장 최상층 VIP 회의실. 이 방은 제가 직접 예약했어요.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19세기 스위스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은 호두나무 원목이었어요. 저는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샴페인을 준비하라고요. 돔 페리뇽 2016년 빈티지. 한화가 사인하는 순간 건배를 올릴 작정이었습니다. 얼음 양동이에 꽂힌 샴페인 병이 은은하게 김을 뿜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다리를 꼬고 빈티지 시계를 매만졌습니다. 확신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석 달간의 언론 공세, 12통이 넘는 압박 이메일, 유럽 시장 차단 위협, 여기에 프랑스 대안마저 막혀 있다는 사실까지. 한화 입장에서는 독일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자살 행위라고 계산했습니다.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스스로 걷어차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시나리오는 완벽했어요. 한화가 들어와서 사과하고 기술 이전 각서에 사인하고 저는 승리의 샴페인을 따는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환 본부장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한 명이 더 따라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안경을 쓴 60대 초반의 남자. 인상이 깐깐했습니다. 눈매가 예리하고 입꼬리가 일직선이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가 하나 법무감 사단장 송성만이었습니다.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더군요. 두 사람 모두 흐트러짐 없는 블랙 수트 차림이었어요.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앉은 채로 팔을 벌리며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 본부장. 이제 합리적인 제안에 사인할 시간이죠. 앉으시죠. 박 본부장은 제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 샴페인 병을 스쳤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 송성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기 직전에 판사가 이런 얼굴일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의자를 당기는 동작조차 불필요한 소리 하나 없이 정확했어요. 박 본부장이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석 달 전 베를린 집무실에서 봤던 그 가방이었어요. 잠금 장치에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딸깍. 금속 소리가 VIP 회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항복 문서를 꺼내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석 달 버텼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한 거라고요. 마음속으로 이미 샴페인 코르크를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아르트한테 전화해서 승전보를 전할 문장까지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어요. 가방이 열렸습니다. 박 본부장의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비닐 커버 안에 A사 크기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박 본부장이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제 쪽으로요. 종이가 미끄러져 제 손가락 앞에 멈췄어요. 표지에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화디펜스의 사명이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그 아래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72시간 최후 통첩 경고장.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비닐 커버를 벗기고 종이를 꺼내 들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문서 내용은 단 3줄이었어요. 첫째, 미납대금 전액을 72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할 것. 둘째, 기술 무상 이전 및 LNG 패키지 무상 제공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 셋째, 기한 연장은 일체 불가함. 3줄 아래에 한화디펜스 법무감 사단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종이가 떨렸어요. 아닙니다. 제 손이 떨린 겁니다. 항복 문서가 아니었어요.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독일 국방부 무기조달청 총괄국장의 가슴팍에 붉은 직인이 찍힌 칼날이 날아든 거예요. 샴페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음 양동이 안에서 병이 조용히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갑자기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치듯 놓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감히 독일 국방부를 협박하는 겁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함을 질렀는데 목이 쉬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옆에 있던 샴페인 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던질 곳을 찾았어요. 벽이든 바닥이든. 잔이 제 손에서 떠나 테이블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유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파편이 박 본부장의 구두 앞까지 튀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유리 파편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어요. 눈이 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베를린에서 봤던 그 눈이었어요. 분노도, 경멸도, 놀람도 없는 유리알 같은 눈. 그 시선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방금 제가 고함을 지르고 유리잔을 던졌다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는 바람 소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송성만 단장이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화면에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타자 소리가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제가 잔을 집어 던진 시각, 제가 내뱉은 문장, 유리 파편의 비산 방향까지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 발작조차 증거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천천히 의자에 도로 앉았습니다.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아서 매듭을 잡아당겼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박 본부장이 왼쪽 소매를 걷었어요. 손목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스틸 케이스의 시계였어요. 초침이 돌아가는 것이 맞은편에서도 보였습니다. 박 본부장은 그 초침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귀국의 변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잘랐습니다. 억양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어요. 감정을 걷어낸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72시간. 이 시간부로 작동합니다.
박 본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두었어요. 더 이상 제가 볼 가치가 없다는 듯이. 노트북을 접고 있던 송 단장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잠그는 딸깍 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렸어요. 마치 하나의 기계가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블랙 수트의 어깨 라인이 흔들림 없이 곧았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구두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VIP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샴페인 잔 파편이 흩어져 있었어요. 얼음 양동이 안에 돔 페리뇽은 누구도 손대지 않은 채 물방울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직인이 찍힌 세 줄짜리 문서만 놓여 있었어요. 72시간. 빈티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째깍 소리를 냈어요. 방금 전까지는 제 시계가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박진환의 시계가 제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주도권이 뒤집혔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세 줄짜리 종이 한 장이 수천만 원짜리 빈티지 시계보다 무거웠습니다. 72시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한 뒤 저는 VIP 회의실 소파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일어서려고 두 번 시도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샴페인 잔 파편을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겨우 몸을 일으켜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어요. 넥타이 매듭이 비틀어져 있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번들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리하르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연결됐어요. 리하르트 실장, 긴급합니다. 하나가 72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미납 대금 전액 현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긴급 예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전화기 너머로 시가를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게 내뿜는 연기 소리까지 들렸어요. 리하르트는 5초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빅토르, 의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잊었나. 하나에서 무상으로 뜯어온다고 뱉은 건 레이비야. 그 입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고 내가 의회에 가서 뭐라고 하길 바라는 거지. 빅토르가 거짓말쟁이였으니 돈을 다시 편성해달라고?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습니다. 실장님, 지금 체면 따질 때가 아닙니다. 72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나요. 리하르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시가를 재떨이에 내려놓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내 무덤은 내가 판 거야. 빅토르. 어떻게든 수습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귀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져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데드라인의 3분의 1이 증발했어요. 저는 하나 대표단이 묵고 있는 호텔 로비로 갔습니다. 기습 방문이었어요.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 쪽 연락 창구가 석 달 전부터 사실상 폐쇄 상태였으니까요. 로비에서 박 본부장의 수행원과 마주쳤습니다.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15분을 기다렸습니다. 박 본부장이 로비 한쪽 소파에 나타났어요. 커피 한 잔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내밀었어요. 10년 분할 상환안이었습니다. 미납 대금을 10번에 나누어 갚겠다는 내용이었죠. 박 본부장이 서류 첫 장의 제목을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읽지 않았어요. 표지만 흘낏 본 뒤 옆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행원이 로비 구석에 놓인 소형 파쇄기에 투입구에 종이를 밀어 넣었어요. 위잉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제가 밤새 작성한 분할 상환안이 가느다란 종이 가닥이 되어 수거함에 떨어졌어요. 박 본부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며 서 있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4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이었어요. 저는 다시 제네바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 2개를 들고요. 눈이 뒤집힌 상태였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박 본부장과 송 단장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금이 없으니 현물로 대체하겠다는 제안서였어요. 구체적으로는 독일 연방군이 보유한 헬기 부대를 현물 대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성만 단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서류를 받아 들고 첫 장을 넘겼어요. 둘째 장을 넘겼습니다. 셋째 장에서 멈췄어요. 입꼬리가 아주 살짝,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웃음이었을까요? 경멸이었을까요? 송 단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박 본부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 본부장도 한번 훑었어요. 제가 대납하겠다고 제시한 헬기는 80년대 생산된 퇴역 직전의 구형 기종이었습니다. 도색만 새로 했어요. 엔진 수명이 거의 다 했고 부품 단종으로 정비조차 불가능한 고철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국제적 망신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금고가 텅 비어 있으니 내놓을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얀센이 제 옆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의 수치입니다. 총괄국장님. 이건 협상이 아니라 자해행위예요. 저는 얀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 본부장을 향해 몸을 숙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박 본부장, 유럽 방산 맹주로서 독일의 체면이 있습니다. 이 정도 성의를 봐주시죠. 형식은 현물이지만 실질 가치는 충분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굴하다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28년 관료 생활에서 이런 말투를 써본 적이 없었어요. 체면을 봐달라니. 그건 구걸이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아예 테이블에 앉지 않았어요. 회의실 복도 쪽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것도 아니고 시계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무건 수행하듯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시선은 복도 끝 비상구 표지판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그래도 반응이라도 있잖아요. 침묵은 사람을 가장 처참하게 만드는 무기였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 원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의 갑질을 국제 언론에 전부 폭로하겠습니다. 정당한 협상을 거부하고 동맹국을 압박하는 한국 기업의 민낯을 까발리겠다고요.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올렸습니다. 제 고함이 끝나자 정적이 깔렸어요. 송성만 단장이 노트북에서 손을 뗐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기자회견장 대관을 예약해 드릴까요? 숨이 막혔어요. 그 한마디에 제 위협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송 단장은 시선을 거두고 제가 방금 내밀었던 헬기 대납 제안서를 집어들었어요.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탭이 붙은 페이지 사이에 제안서를 끼워 넣었어요. 바인더 표지에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법적 기망 증거물. 제 헬기 대납 서류가 2호 증거물로 철회지는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드라인까지 3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 소파에 앉아 빈티지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나가 막판에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믿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72시간짜리 거래를 진짜로 날려버리는 경우는 없다고요. 결국 마지막 순간의 타협점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초침이 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 소리가 이제 심장 박동처럼 몸 안에서 울렸어요. 창밖 제네바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데드라인 10분 전, 저는 다시 제네바 VIP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호두나무 테이블, 같은 의자, 같은 레만 호수 전경. 하지만 사흘 전과 모든 게 달랐어요. 샴페인은 치워져 있었고 유리 파편 자국이 대리석 바닥에 가느다란 긁힌 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박진원 본부장과 송성만 단장이 앉아 있었어요. 사흘 전과 똑같은 블랙 수트, 똑같은 표정, 똑같은 가죽 서류 가방. 달라진 것은 가방 옆에 노트북 한 대가 더 놓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벽면에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흘 전에는 없던 장비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입꼬리를 끌어올리는데 얼굴 근육이 경련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본부장,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숫자를 맞춰보면 분명 접점이 있을 겁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어요. 아무 종이에나 숫자를 적을 준비를 하는 신용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박 본부장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보는 행동이었어요. 3달 넘게 이 사람의 얼굴을 봐왔지만 눈을 감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의 스틸 시계가 초침 소리를 냈어요. 째깍, 째깍, 째깍.
박 본부장의 호흡이 그 초침과 같은 간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을요. 저는 펜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뭔가를 써야 하는데 종이 위에 펜 끝이 닿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리로는 이해하기 싫었지만 본능이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무슨 숫자를 적든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의 귀에는 초침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72시간 0분 0초. 박 본부장이 눈을 떴어요. 번쩍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올라가는 순간 동공이 레이저처럼 정확하게 제 얼굴을 포착했어요.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려 했어요. 드디어 입을 열겠구나. 연장 협상 테이블이 깔리겠구나. 72시간은 하나 쪽의 협상 전략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계약을 파기할 리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독일 국방부와의 10조 원짜리 거래를 진짜로 날려버리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박 본부장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어요. 송성만 단장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송 단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키보드를 2번 눌렀습니다. 프로젝터에서 파란 빛이 쏘아졌어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연장 협상안이 아니었습니다. 1조 원 위약금 청구서. 그 옆에 계약서, 원본 전문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글과 영문이 병기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붉은 직인이 화면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위약금이요. 1조 원이요. 제 뇌가 그 숫자를 처리하는데 3초가 걸렸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식은땀이 눈두덩을 타고 흘러내린 거였어요. 송 단장이 노트북에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스크롤됐어요. 계약서 본문이 올라갔습니다. 한 페이지, 2페이지. 멈춘 곳에 붉은 형광펜이 칠해져 있었어요. 제42조 특약 조항이었습니다. 형광펜 아래의 문장이 대형 스크린에 확대되어 찍혔어요. 기만행위 적발 시 해당국 할당 슬롯은 타국에 자동 재배정된다. 제42조. 저는 이 조항을 읽은 적이 있었을까요? 계약서에 사인할 때 분명 법무팀이 검토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항 하나하나를 직접 읽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실무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 오만이 지금 대형 스크린에서 붉은 형광펜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송 단장이 마우스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내밀었던 헬기 현물 대납 제안서였어요. 80년대 퇴역 직전 구형 헬기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색만 새로 칠한 기체의 옆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어요. 녹이 도색 밑으로 배어나온 부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송 단장이 입을 열었어요. 전직 검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낮고 정확하고 한 음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화면의 문서는 독일 측이 2026년 2월 21일에 공식 제출한 현물 대납 제안서입니다. 퇴역 직전 80년대 생산 구형 헬기를 방공 시스템, 대금의 현물 대체로 제시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송 단장이 마우스로 제42조 조항을 다시 한번 가리켰어요. 이 제안서는 본 계약서 제42조가 규정하는 기만행위의 완벽한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질 가치가 없는 퇴역 장비를 정상 대금에 상당하는 현물로 위장하여 제출한 행위 자체가 기만입니다.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얗게 질린 게 아니라 핏기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미끄러졌어요. 펜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 벽에 부딪혔어요. 오해입니다. 헬기 대납은 성의를 보인 겁니다. 기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곡해입니다. 목이 갈라졌어요. 고함인지 비명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어요. 박 본부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프로젝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서 있든 앉아 있든 소리를 지르든 울든 관심이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송 단장이 프로젝터 리모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꼬리에 어떤 감정의 흔적도 없었어요. 이견이 불가한 팩트입니다. 해명 시간은 계약서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명 기회가 없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말뚝처럼 박혔어요.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계약서 구조 자체의 해명 절차가 아예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가 제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송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트 단추를 한번 여미고 박 본부장 옆에 나란히 섰어요. 두 사람이 대형 스크린을 등지고 제 쪽을 마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붉은 형광펜이 칠해진 제42조가 빛나고 있었어요. 송 단장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국제상거래법상 선수금, 고의 미납 미실질 가치 없는 현물, 대체 시도는 명백한 즉각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부로 독일 연방공화국의 천국 및 천무 전 품목에 대한 인수 자격을 전면 박탈합니다. 전면 박탈. 두 글자가 귀를 때렸어요. 전면 박탈.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유예가 아니었습니다. 감경이 아니었어요. 독일이 한 월부터 받기로 한 모든 방공 시스템, 모든 다연장 로켓, 모든 슬롯이 이 순간 증발했습니다. 송 단장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와 한치의 차이도 없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조문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제42조라는 조문을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뒤로 한 발 물러나다가 밀려난 의자에 종아리가 걸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프로젝터의 파란 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붉은 형광펜이 시야 가장자리에서 번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펜이 구두 밑에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숫자를 적으려 들었던 펜이에요. 숫자를 맞춰보자고 웃으며 쥐었던 펜. 한 글자도 적지 못한 채 바닥에 굴러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채 의자에 주저앉아 있던 저는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의회에 전화를 걸면 됩니다. 긴급 예산을 끌어내면 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의회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24시간만 더 있으면 이하르트 실장도 의원들도 현실을 직시할 겁니다. 전면 박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면 금고를 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두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의회와 통화할 24시간만 더 주십시오. 단 하루입니다. 하루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간청이었습니다. 28년 경력의 독일 국방부 총괄국장이 아시아 기업 임원 2명 앞에서 손을 내저으며 하루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처참했지만 자존심을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는 여전히 붉은 형광펜이 칠해진 제42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진환 본부장이 제 쪽을 봤어요. 3초쯤이었을까요? 그 시선에는 동정도,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제가 24시간을 요구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요. 박 본부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가죽 케이스에 쌓인 13인치짜리 단말기였어요. 화면을 제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일말의 자비가 담긴 행동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벌어질 일을 빠짐없이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켜졌어요. 글로벌 생산 라인 관리 시스템이 떴습니다. 상단에 하나디펜스 로고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로 국가별 생산 슬롯 배정표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영문 국가명이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이 자동으로 한 줄을 찾았어요. 독일. 24개의 방공망 슬롯 코드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코드 옆에 녹색 상태 표시등이 켜져 있었어요. 활성 상태라는 뜻이었죠. 10조 원 규모의 계약이 저 24개의 코드에 담겨 있었습니다. 천궁 시스템, 천무 다연장 로켓, 부속 장비 일체. 독일 하늘을 지킬 방패 전부가 저 화면 안에 있었어요. 박 본부장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독일행의 맨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터치했어요. 한 번의 터치로 24개 슬롯 전체가 선택됐습니다. 코드 옆에 녹색 표시등이 일제히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선택 대기 상태. 제 심장이 그 노란 불빛과 같은 속도로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태블릿 화면을 덮으려고요. 손가락이 태블릿 모서리에 닿기 직전 박 본부장의 왼손이 제 손목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접촉하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제지한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세워 차단선을 만든 겁니다. 그 동작 하나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당신은 이 화면에 손을 댈 자격이 없다. 박 본부장의 오른쪽 검지가 화면 하단의 실행 버튼 위에 놓였습니다. 한 번 누르면 되돌릴 수 없는 버튼이었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박 본부장의 검지가 내려갔어요. 클릭. 화면이 1초간 정지했습니다. 로딩 표시가 돌았어요. 그리고 24개의 노란색 표시등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일제히, 한꺼번에, 녹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닌 회색, 비활성. 표시등 옆에 붉은 글씨가 떴어요. 취소. 24개의 슬롯 코드 전부에 같은 단어가 찍혔습니다. 화면 상단에 시스템 알림이 떴어요. 서울 창원 공장 생산 라인 세팅 동기화 완료. 독일 할당분 전량 해제.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제네바의 이 회의실에서 태블릿 버튼 하나를 누르자 대한민국 창원에 있는 한화디펜스 공장의 생산 라인이 실시간으로 반응한 겁니다. 독일을 위해 세팅되어 있던 생산 장비의 할당이 해제됐어요. 물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인데 전산망으로는 손가락 한마디 거리였습니다. 제28년 경력이 석 달간의 허풍이 어제의 구걸이 클릭 한 번으로 증발했어요. 화면 전체에 붉은색 취소 알림이 전멸했습니다. 깜빡. 리듬이 규칙적이어서 오히려 잔혹했어요. 기계는 감정이 없으니까요. 독일의 방공망이 삭제되는 순간에도 시스템은 예정된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전자음이 울렸어요. 얀센의 업무용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얀센이 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독일 국방부 통신망에서 방공 시스템 연결 해제 에러 알림이 연속으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한 건, 두 건이 아니었어요. 수십 건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얀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총괄국장님, 이건 단순 서류 취소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접속 중이던 천궁 위성 연동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차단되고 있어요. 위성 시스템이요. 저는 얀센의 말을 듣고도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취소된 것은 알겠어요. 생산 슬롯이 해제된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위성 연동까지 끊긴다고요. 하나가 독일군에 납품했던 기존 장비의 위성 데이터 접근 권한마저 차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얀센이 폰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알림 목록이 끝없이 스크롤됐습니다. 접근 거부. 붉은 글씨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독일 연방군이 운용 중이던 천군 관련 시스템 전부가 먹통이 된 겁니다. 접근 거부. 문이 닫힌 거예요. 자물쇠를 바꿔건 정도가 아니라 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치아가 빨갛게 변했어요. 이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어요.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호두나무 원목 테이블을 통째로 엎어버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 들어 올렸어요. 테이블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태블릿이 미끄러졌어요.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어깨에 묵직한 압력이 느껴졌어요. 한화 측 경호원이었습니다. 큰 체구의 남자가 제 뒤에서 한 손으로 어깨를 눌렀어요. 힘을 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가볍게 올려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뼈가 바닥 쪽으로 잠기는 느낌이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테이블에서 손이 떨어졌어요. 기울어졌던 테이블이 쿵소리를 내며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경호원이 손을 뗐어요. 저는 의자도 아닌 바닥 근처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겨우 의자 팔걸이를 잡고 몸을 세웠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넥타이가 목을 졸랐어요. 매듭을 잡아당겨 풀었습니다. 박 본부장과 송 단장은 이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테이블을 엎으려 한 것이,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것이, 이 사람들의 동작에 1초의 지연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송 단장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 몇 장을 주워 순서대로 정렬했어요. 바인더에 끼워 넣고 잠금 장치를 잠갔습니다. 박 본부장은 태블릿을 가죽 케이스에 넣고 서류 가방에 수납했어요. 딸깍. 익숙한 금속 소리. 이 소리가 석 달째 제 인생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의자를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트 매무새를 한 번 정도 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작별 인사도, 경고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끝났으니 자리를 뜨는 것뿐이었어요.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애초에 없는 업무 처리.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날의 전부였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어요. 또각.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회의실로 스며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프로젝터는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 취소 알림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24개의 슬롯 코드가 회색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리듬에 맞춰 전멸했어요. 깜빡, 깜빡. 텅 빈 회의실에서 그 붉은 빛만이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서류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까 쏟아진 것 중 하나였습니다. 주워들었어요. 제가 어제 작성한 헬기 대납 제안서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80년대 구형 헬기의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녹슨 동체, 새로 칠한 도색, 단종된 부품. 이것이 독일 국방부 총괄국장이 내밀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종이를 놓았어요. 빈티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시계가 재는 시간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데드라인은 이미 지나갔고 슬롯은 삭제됐고 위성은 차단됐어요. 박진환의 시계가 재던 72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제 시계도 멈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얀센의 폰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접근 거부. 그 알림이 독일 하늘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터의 붉은 취소 알림이 얼굴 위에서 깜빡거렸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진환 본부장이 돌아온 건가? 머릿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스쳤습니다. 재고했을 수도 있다. 독일과의 10조 원짜리 거래를 진짜로 날리는 건 하나에게도 손해니까요. 조건부 복원안을 들고 온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구겨진 넥타이를 다시 조이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회의실 문손잡이가 돌아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환 본부장이 맞았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본부장이 문을 연 채 옆으로 비켜서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단의 사람들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체구가 큰 중동인이었어요. 짙은 감색 비스포크 수트에 흰색 구트라를 쓰고 있었습니다. 뒤에 수행원이 5명이나 따르고 있었어요. 한 명은 태블릿을 들고, 한 명은 가죽 서류 가방을, 나머지 셋은 각각 다른 크기의 문서 케이스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어요. 돈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석유와 자본이 뒤섞인 압도적 존재감이 방 안을 채웠어요.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와 UAE 연합 방위조달처 장관이었습니다. 국제방산시장에서 이 이름은 곧 현찰을 뜻했어요.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 하루 만에 수조 원이 움직이고 고개를 전면 계약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왕이 아니라 왕의 금고를 여는 사람이에요. 칼리드가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칼리드 장관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진환 본부장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를 잡은 거였어요. 악수가 아니라 포옹에 가까웠습니다. 두 손이 박 본부장의 오른손을 감싸 쥐고 힘차게 흔들었어요. 아랍어로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본부장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내내 유리알처럼 굳어있던 눈가가 아주 살짝 풀렸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였지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박진환이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을 처음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의 대상이 제가 아니라 칼리드라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칼리드 장관이 수행원에게 손짓했어요. 태블릿을 든 수행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을 칼리드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비스듬한 각도에서 화면을 봤습니다. 아까 제 눈앞에서 취소로 찍혔던 그 시스템이었어요. 하나 디펜스 글로벌 생산 라인 관리 시스템. 독일행의 24개 슬롯이 회색으로 죽어 있었고 그 옆에 가능한 상태라는 새로운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재배정 가능. 방금 독일이 날려버린 그 자리가 전 세계를 향해 열린 겁니다. 칼리드 장관이 태블릿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했어요. 24개 슬롯 전체를 훑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만족의 미소였어요. 몇 달을 기다렸던 물건이 갑자기 진열대에 올라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가죽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A사 크기보다 약간 큰 용지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칼리드 장관이 그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꽂았다는 표현이 맞겠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연합방위 공동펀드 직계좌 입금 보증서. 금액은 10조 원이었습니다. 전액 현찰 보증, 분할도 유예도 조건부도 아닌 계약 즉시 전액 입금을 보증하는 문서였어요. 제가 석 달 동안 영원의 금고를 쥐고 분할이니 현물이니 헬기 대납이니 꼼수를 부리는 동안 이 사람들은 10조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놓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장관이 자리에 앉았어요. 수행원이 내민 펜을 받아 들었습니다. 독일이 놓친 24개 빈 슬롯 전체에 대한 단독 매입 및 즉각 생산 요청 계약서에 사인을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고민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망설임이 1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약서의 모든 줄을 이미 외우고 있었어요. 오늘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사인이 끝났어요. 칼리드 장관이 펜을 내려놓고 수행원을 돌아봤습니다. LNG 패키지도 가져와. 수행원이 두 번째 문서 케이스를 열었어요. 또 다른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하나 LNG 공급 패키지 프리미엄 풀옵션 계약서였어요. 제가 하나에게 공짜로 달라고 갑질했던 바로 그 패키지였습니다. 기술 무상 이전, LNG 무상 제공. 제 요구를 하나가 코웃음도 치지 않고 묵살했던 그 항목 전부를요. 칼리드 장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프리미엄 정가, 할인 없음, 풀옵션 전격 수용. 사인이 한 번 더 종이 위를 가로질렀어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조 원짜리 현찰 보증서, 24개 슬롯 전량 매입, LNG 패키지 풀옵션 정가 수용. 독일이 석 달을 질질 끌며 영원의 금고를 들고 갑질하던 그 모든 것을 중동연합이 의자에 앉은 지 5분도 안 되어 쓸어갔어요. 제가 공짜로 뜯어내려 발버둥 쳤던 물건을 이 사람들은 정가의 현찰로 사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엇이 저를 움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이 아니었어요. 본능이었습니다. 이건 가계약 위반입니다. 저 슬롯은 독일 연방공화국에 할당된 물량이에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칼리드 장관의 수행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군 출신이 분명한 체격의 무관이었어요. 얼굴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칼리드 장관이 사인한 계약서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를 잡으려고요. 찢으려고요. 무관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동작이 무심했어요. 힘을 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이 꺾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먼저 닿았어요. 대리석이 차가웠습니다. 엉덩이까지 바닥에 닿자 무관히 손을 뗐어요. 저는 VIP 회의실 대리석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칼리드 장관의 구두가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검은 가죽 구두였습니다. 칼리드 장관이 수행원에게 무언가를 건네받았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가 제 얼굴 앞으로 떨어졌어요. 바닥에 내려앉는 종이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계약 파기 영수증이었어요. 하나 디펜스가 발행하고 칼리드 장관이 수령 서명을 마친 공식 문서였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제 코앞에 그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칼리드 장관의 목소리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깊고 굵은 음성이었어요. 자격 박탈된 자의 낡은 서류는 휴지통에나 버려라. 우리 중동연합이 전액 현찰로 매입했다.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칼리드 장관을 올려다봤습니다. 역광이 들어와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림자 속에서 흰색 구트라만 빛났습니다. 칼리드 장관은 이미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박 본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바닥에 있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칼리드 장관이 박 본부장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중동의 긴박함은 유럽의 장난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칼리드 장관이 수행원에게서 또 다른 서류를 건네받았어요. 방금 완료된 10조 원 입금 보증서의 사본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제 코앞에서 가볍게 흔들었어요.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종이에 찍힌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10조 원. 제가 영원의 금고를 들고 석 달을 발버둥 치는 동안 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준비해 둔 금액이었습니다. 겨우 일어나 벽에 등을 기댔어요. 무릎에 대리석의 냉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소란스러웠어요. 칼리드 장관의 수행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추가 서류의 직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나 측 실무진도 태블릿을 들고 슬롯 재배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방금까지 취소로 회색이었던 24개의 코드가 새로운 국가명으로 덮어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도 소란이 들려왔어요. 문 너머 복도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중동연합의 싹쓸이 소식이 제네바 회의장 전체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외교가의 관계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전화 통화 소리, 누군가 뛰어가는 발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얀센의 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접근 거부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속보 알림이었어요. 얀센이 화면을 읽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화면을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얀센의 얼굴에서 전부를 읽었어요.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이 끝났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빈티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돌고 있었어요. 째깍, 째깍. 이 시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방금 제 나라의 방공망이 통째로 중동에 팔려 나간 것을, 제 커리어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끝난 것을, 이 정밀한 스위스산 기계는 알지 못해요. 그저 시간만 잴 뿐입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을. 2026년 3월 11일. 어제 일입니다. 베를린 국방부 무기조달청 총괄국장 집무실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커튼을 치지 않았습니다. 칠 힘이 없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뒤로 제대로 눈을 붙인 적이 없었어요. 책상 위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뜨는데 3초가 걸렸어요. 그 3초가 끝나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 메인 화면이 한 가지 제목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제인스 디펜스 수석 편집장 마커스 브라운의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박혔습니다. 독일 국방부의 허풍이 낳은 10조 원 방공망 붕괴 대참사. 로이터, AFP, BBC, N. 모두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었어요. 마커스 브라운이 쏘아 올린 기사가 도화선이었습니다. 석 달 전 독일 언론이 하나를 때릴 때 유일하게 팩트를 짚었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독일 국방부를 정조준해 버린 겁니다. 기사 내용은 잔혹할 만큼 정확했어요. 빅토르 폰 아르님 총괄국장이 의회에서 하나 기술 무상 이전을 장담했다는 것, 그 허풍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 헬기 현물 대납이라는 기망행위로 제42조가 발동됐다는 것, 중동연합이 빈 슬롯을 전량 현찰 매입했다는 것,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기사 본문에 23번 등장했어요. 세어봤습니다. 23번이요. 모니터 아래쪽에 실시간 여론창이 떠 있었어요. 독일 시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안보 공백이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방공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도달한 겁니다. 중동과 동유럽에서 동시다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독일 하늘을 지킬 요격 체계가 증발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어요. 분노가 공포를 먹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릴 때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총괄국장님,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방위원장이 긴급 청문회 소집을 통보했어요. 국방부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시민들의 접속이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됐다고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회가 뒤집혔다고요. 석 달 전 제게 기립박수를 쳤던 그 의원들이요. 한화에서 무상으로 뜯어오겠다는 제 허풍에 환호했던 32명의 의원들이 지금 제 목을 조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텔레비전 생중계 화면이 켜졌어요. 긴급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연단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피가 얼었어요. 리하르트 베버 전력기획실장이었습니다. 은발을 매끈하게 뒤로 넘긴 그 모습 그대로 무태 안경 너머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리하르트의 입이 열렸습니다. 본 거는 빅토르 폰 아르님 총괄국장의 과잉 허풍과 독단적 비위 행위에서 비롯된 개인적 기망 사안입니다. 국방부 지휘부는 이 사안에 대한 어떠한 사전 인지도, 승인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빅토르 폰 아르님에 대한 즉각적 파면 및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앞이 뿌옇게 변한 게 아니라 눈에 물이 찬 겁니다. 리하르트. 석 달 전 제 등을 두드리며 대담한 전략이라고 했던 사람. 제가 의회에서 허풍을 칠 때 맨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 하나를 기어코 쥐어짜라며 사지로 밀어 넣었던 사람. 그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목을 잘랐습니다. 완벽한 꼬리 자르기였어요. 준비된 대본이었습니다. 리하르트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30분 뒤 집무실 문 아래로 서류 봉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직위 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서였어요.
국방부 인사관리국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직위가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총괄국장이라는 직함 위에 검은 가로선이 그어진 것을 보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28년이 한 줄의 검은 선으로 삭제되는 겁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 군화나 경찰 부츠가 아니었어요. 구두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구두 소리와 달랐어요. 검찰 특수부 압수수색팀이 집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노크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등골을 타고 내려갔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가족사진 액자, 만년필, 메모장. 28년치 물건이 사물함 하나에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28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직통 전화기가 울렸어요. 벨소리가 보통과 달랐습니다. 군 전용 회선이었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빅토르폰 아르님입니까?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최전방 제1방 공포병여단장 토마스 대령이었어요. 대령, 접니다. 좋습니다. 듣고 싶든 싫든 들으십시오. 토마스 대령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현장의 바람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천궁 시스템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최신식 경납고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80년대 구형 대공포입니다. 녹이 슬어서 포신이 주황색이에요. 포탄 장전 장치는 수동인데 핸들이 부러져 있습니다. 이 고철더미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라는 겁니까? 토마스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건지 알기나 합니까? 천궁이 들어왔어야 할 자리에 80년대 고철이 놓여 있어요. 위성 데이터는 어제부터 먹통입니다. 레이더 연동이 끊겼어요. 적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얄팍한 허풍 하나 때문에 조국의 하늘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토마스 대령의 울부짖음이 귓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발가벗겨졌다. 조국의 하늘이 제 허풍 하나 때문에. 수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가 불었어요. 최전방의 바람이었습니다. 텅 빈 경납고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그 안에 있어야 할 천궁 시스템은 지금 중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걷어찬 슬롯에 실려서요. 전화가 끊겼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우 거치대에 올려놓았어요. 사물함에서 꺼내다 만 가족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가에서 기척이 났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얀센이었어요.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지도 서류를 들지도 않았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얼굴에 분노도, 연민도, 승리감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겨울 새벽 유리창 같은 표정이었어요. 얀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수십 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추가 설명도, 비난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사실 확인이었어요. 석 달 전 집무실에서 서류를 내밀며 하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날, 제가 서류철로 책상을 내리치며 닥치라고 했던 날, 헬기 대납을 독일에 수치라고 했던 날, 그 모든 날들의 경고가 저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얀센이 문틀에서 어깨를 뗐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복도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집무실이 넓었어요. 28년 동안 이 방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책상, 의자, 사물함, 창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전부 남의 물건 같았어요. 오른쪽 손목에 빈티지 시계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스위스산 기계장치. 28년 경력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물건이에요. 이 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아시아 기업을 깔봤습니다. 이 시계를 매만지며 한화가 꼬리를 내릴 거라는 망상에 빠졌어요. 이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동안 박진환의 시계는 72시간을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있었습니다. 버클을 풀었어요. 시계가 손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어요. 초침이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멈출 줄 모르는 기계. 제 인생은 멈췄는데 이것만 돌고 있었어요. 시계를 던졌습니다. 집무실 벽을 향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바닥에 떨어진 시계의 초침이 두어 번 더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등이 책상 다리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복도에서 검찰팀의 구두 소리가 한 발짝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쥐고 흔든 줄 알았던 한국의 동아줄은 사실 우리 스스로 목에 감고 있던 사형 통지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